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하고 외딴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해랑하랑이었으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파도와 뽀돌이라고 불렀지요. 성난 파도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마을 배 세 척을 집어삼킨 끔찍한 폭풍우가 지난 다음 날 그녀는 이 마을 갯바위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바다의 노여움을 몰고 온 불길한 징조라 여겼습니다. 해랑은 마을의 가장자리 파도가 가장 거세게 부딪히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겨울의 바닷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얇은 흙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성기게 엮인 초가 지붕은 매서운 추위를 거의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해랑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짠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그물코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오래된 노동으로 붉게 트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지요. 잠시 후 그녀는 어젯밤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꺼내 마른 잡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땔감이 귀한 겨울이라 불은 아주 아껴서 피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보리밥 한 덩이와 그 위에 얹은 값싼 막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해랑은 헛간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했지만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흙벽의 작은 틈새 너머 잿빛으로 성난 겨울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를 닮아 말이 없고 차갑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고요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바다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해랑은 밤새 갯바위 틈에서 주워 모은 작은 게 몇 마리와 조개 한 줌을 대바구니에 담아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꽁꽁언 흙길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녀는 집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였습니다. 운이 좋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쌀 한 줌이나 땔감 한 단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왁자지껄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뜨끈한 국밥 끓는 냄새가 뒤섞여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해랑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장터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큰 좌판을 버려놓고 목청을 돋우던 촌장댁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촌장댁은 탐욕스럽고 미신을 맹신하는 여자로 마을의 온갖 불행을 해랑의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저기 저 재수없는 것 좀 보게. 촌장댁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해랑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뛰어놀던 한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흙바닥을 구르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파도아가 지나가니 우리 귀한 손주가 넘어진 게 틀림없어. 이 불길한 것. 촌장댁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성큼성큼 해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해랑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뒤로 밀린 해랑의 손에서 대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몇 안 되던 개와 조개들이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이 저주받은 것 당장 꺼지지 못해 내년이 우리 마을에 온 뒤로 고기가 잡히질 않고 폭풍만 몰아치는 개야.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촌장댁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흩어진 조개 하나를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썩 주워 담아서 눈앞에서 사라져라. 오늘 장터에서 내년에게 물건 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알아. 해랑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하얗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언 손으로 흙먼지가 묻은 조개와 게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 위로 장터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빈 바구니나 다름없는 것을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해랑은 텅 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방 안은 한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깜박거리는 등잔불 그림자 속에서 소녀는 그저 창밖에 바다 자신을 이 세상에 데려다 놓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저 거대하고 무정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해랑의 오두막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바다는 그 잿빛 표면 아래 숨겨두었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먼저 변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오래된 녹그릇처럼 누렇고 탁한 빛을 띠었고 바람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바다 밑바닥에서나 맡을 수 있는 무겁고 비릿한 짠내가 진동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어부들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것이 온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습니다. 해랑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갯바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거대한 신음이었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앙이 닥쳤습니다. 역사의 남을 폭풍우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파도가 마을을 삼킬 듯이 덮쳤습니다. 빗줄기는 수평으로 날아와 뺨을 때렸고 바람은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핥히었습니다. 해랑은 덜덜 떨리는 오두막 구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흙벽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폭풍우는 꼬박 사흘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나흘째 아침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메어 두었던 배들은 산산조각이나 나무 조각이 되었고 애써 쳐놓았던 그물들은 걸레 조각처럼 찢겨 사라졌습니다. 방파제는 무너졌고 갯벌은 온통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고기잡이배도 그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폭풍우보다 더 차갑게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촌장댁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실 마을의 방파제를 보수하라고 나라에서 내려온 돈은 촌장인 그녀의 남편이 몰래 빼돌려 노름빚을 갚는데 써버린 뒤였습니다. 무너진 방파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촌장댁은 젖은 치마를 쥐어짜며 마을 광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용왕님의 진노다. 우리 마을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촌장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펴서 마을의 가장 외딴 곳
해랑의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저 파도와 저 불길한 것이 바다의 노여움을 샀다. 저 아이가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좋은 날이 있었더냐. 용왕님께서 저 아이를 제물로 달라는 게다. 공포는 광기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맞다. 저것 때문이다. 전연을 내쫓아야 한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혹자는 돌멩이를, 혹자는 부러진 농기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그들은 해랑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해랑은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횃불의 붉은 빛과 함께 이웃들의 증오 어린 얼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당장 우리 마을에서 꺼져라. 네가 여기 있는 한 용왕님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는다. 해랑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억센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아직 폭풍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비바람 속이었습니다. 어깨에 차가운 돌멩이가 날아와 밝혔습니다. 누군가 흙탕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갈아가서 파도에 휩쓸려 죽든 굶어 죽든 다시는 이 마을에 발 디딜 생각 마라. 해랑은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마을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줄 유일한 곳,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갯바위, 해안선을 따라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비바람이 살을 내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검은 모래밭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버린 저 거대하고 무정한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죽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을 무너뜨릴 듯한 파도, 소리 틈으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해랑은 마치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예민한 감각에 의지해 미끄러운 갯바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닿지 않는 거대한 두 바위 틈새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해랑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피로 흠뻑 젖어 검붉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고 그는 파도가 칠 때마다 미약하게 몸을 떨며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해랑의 머릿속에서 자신을 내쫓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살을 내는 추위도 뱃속의 굶주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거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해랑은 작은 몸으로 바위 틈에 끼인 남자를 끌어내려 했었습니다. 그는 장정이었고 물에 젖어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파도는 마치 자신의 먹잇감을 빼앗기기 싫다는 듯이 두 사람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해랑은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온 생명의 힘을 다해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파도가 물러가는 순간을 이용해 그녀는 남자를 바위 틈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하다시피 질질 끌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성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오두막을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폭풍이나 굶주림에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오두막 안은 밖보다 겨우 나을 뿐인 냉골이었습니다. 해랑은 남자를 유일하게 마른 집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땔감 한 단을 모두 아궁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자 그녀는 방구석의 작은 나무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해랑은 젖은 옷을 짜서 말리는 동안 남자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깨끗한 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온통 누더기뿐이었습니다. 해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기웠지만 유일하게 깨끗한 속치마의 아랫단을 손으로 찢어냈습니다. 그녀는 그 천을 조심스럽게 끓였다 식힌 물에 적셔 남자의 머리에서 피와 모래를 닦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쌀독 바닥을 싹싹 긁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아주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남자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열에 들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해랑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젖은 천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입술이 마를 때마다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해랑은 아궁이 앞에서 깜빡 졸다 말고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뜬 채 공허한 시선으로 초가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총기가 없었습니다. 깊은 혼란과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랑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남은 죽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다 부서져가는 오두막 안텅, 빈 쌀독과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사람 말 못하는 남자와 불길하다. 손가락질 받는 소녀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멎었지만 바다는 아직 분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잿빛 파도가 며칠이고 무틀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은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감히 그 성난 바다로 나갈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해랑의 오두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끓여 먹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묵현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입은 상처와 추위가 기어이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묵현의 몸이 다시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덧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해랑은 텅 빈 쌀독과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절망이 얼음물처럼 그녀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마을은 그녀를 버렸고 바다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해랑은 비틀거리며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갯바위 끝에 섰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채만 한 파도가 무너지는 굉음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듯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모든 포효와 울부짖음 아래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속살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밑을 흐르는 고요한 물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라면 절대 접근하지 않을 거대한 암초 너머 파도가 미치지 않는 숨겨진 물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그곳은 바다 생명들이 폭풍을 피해 숨어 있는 작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위에 단단히 붙어 생명의 숨을 내쉬는 전복들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랑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안가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폭풍에 부서진 배의 잔해 속에서 다행히도 어부들이 버리고 간 낡은 족배 쪽배 작은 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이 새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조각배였습니다. 해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트로 밀려온 부러진 노 하나를 집어들고 그 작은 배를 얼음장 같은 파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배는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파도의 틈을 타고 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암초 뒤편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바깥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달리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1월의 바다에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물속 바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전복이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물질을 해 치마폭 가득 전복과 신선한 미역을 채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해랑은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묵현은 열에 들떠 몽롱한 와중에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해랑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서서 얼어붙은 손으로 검은 갯바위 덩어리 전복들을 바닥에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파도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정령 해랑, 하이랑 그 자체였습니다. 묵현의 잿빛 눈동자에 처음으로 경이로움이 스쳤습니다. 해랑은 마지막 남은 불씨에 마른 해초를 더해 불을 지폈습니다. 깨진 옹기 그릇에 전복을 넣고 푹 고았습니다. 곧 오두막 안에는 짠 바다 내음과는 다른 고소하고 진한 생명의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뜨끈한 전복죽을 식혀 묵현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위에 들어온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바다의 전기가 그의 마른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묵현의 열은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묵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해랑을 쫓았습니다. 그는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목탄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그의 손에서 놀라운 그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도 속에 당당히 서 있는 해랑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랑이 캐온 약초들을 기억해내어 그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해아에 그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자를 썼습니다.
랑랑. 그는 파도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 글자를 나란히 쓰고 해랑을 가리켰습니다. 해랑, 해랑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파도아가 아닌 해랑이라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묵현이 쓴 글자를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남자와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본 적 없는 여자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세상에 첫 글자를 새겼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저주받아 쫓겨난 파도아가 멀쩡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흉흉한 바다에서 전복까지 구해왔다는 소문은 굶주린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촌장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촌장댁은 자신의 예언이 빗나간 것에 분노했고 그 천한 계집이 자신도 못 먹는 귀한 전복을 먹었다는 사실에 질투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필시 그것은 용왕님께 바쳐야 할 재물을 전연이 몰래 훔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바다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게야 촌장댁은 자신의 장정 아들 둘을 데리고 횃불도 없이 기세등등하게 해랑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 열어라, 이 도둑년아, 바다의 재물을 훔친 죄를 물어야겠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촌장댁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전복 껍데기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네, 2년 내 이럴 줄 알았다. 감히 용왕님의 재물에 손을 대 당장 그것들을 다 내놓고 썩 꺼지지 못할까. 촌장댁이 해랑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있던 묵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고 체구도 촌장댁의 아들들보다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것은 촌장댁이 평생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눈도 두려움에 떠는 어부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마주한 선비의 굳건하고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약한 자들만 괴롭혀온 촌장댁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주춤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해랑이 처음으로 고개를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촌장댁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바다가 주신 것입니다. Cái này là biển cả ban cho. 해랑은 묵현의 붕대 감은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랑은 묵현의 옆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촌장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네, 바 문레이, thì hãy giết tôi trước đi. 촌장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파도아가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해랑의 그 독한 눈빛과 그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말 못하는 사내의 형형한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촌장댁은 침을 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 요망하고 불길한 것들. 그녀는 아들들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붓고는 도망치듯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촌장댁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매일 바다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다가 언제 잠시 숨을 고르는지, 어느 물골의 미역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어느 웅덩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갇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와 묵현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자신의 굶주렸던 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마을이 잠들었을 때 해랑은 잘 말린 미역 한 묶음과 구운 생선 몇 마리를 들고 몰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에 남편을 잃은 늙은 과부의 집 문간에 그것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아이들이 많아 가장 굶주리고 있는 집의 장독대 뒤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해랑을 파도하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간에서 먹을 것을 발견한 과부는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아껴둔 보리쌀 한 줌을 실수로 떨어뜨린 척 해랑의 오두막 근처 길에 놓고 갔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랑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촌장댁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는 무슨 해랑이가 우리를 살린 게야. 어쩌다 갯바위에서 해랑을 마주치면 그들은 더 이상 파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랑 씨, 묵현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튼튼한 해초 섬유를 이용해 기존의 밧줄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한 밧줄을 꼬는 법을 어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치로 바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읽고 강어기에 그물을 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고요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오두막이었던 해랑의 집은 이제 혹독한 겨울을 나는 지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밑에서 희망의 씨앗은 그렇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바다는 아주 조금씩 제 잿빛 얼굴을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굶주림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랑이 밤마다 몰래 가져다 놓는 적은 음식으로는 그 많은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날, 해랑이 땔감을 구하러 나섰다가 오두막 근처 샛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넉마를 걸친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덜덜 떨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해랑과 묵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묵현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밤의 해랑을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앙상하게 마른 남자를 부축해 오두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작은 오두막은 낯선 이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해랑은 마지막 남은 전복으로 맑은 죽을 쏘어 남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묵현은 자신이 산에서 캐어 말려두었던 이름 모를 약초들을 다렸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틀 밤낮의 정성 어린 간호 끝에 남자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자신을 간호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으나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렸을 무렵 그는 묵현이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묵현은 아이를 가르치듯 해랑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 조각으로 하늘 천텐 땅지디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서체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넘치면서도 유려한 궁에서나 볼 수 있는 명필의 글씨였습니다. 그대는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굴러 떨어진 것은 작고 낡은 나무패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세 마리의 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랑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묵현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감싸고 있던 장막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 거대한 궁궐의 문, 뜨거운 가마의 불길, 비단 두루마기,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던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나무패를 가리켰습니다. 패. 거의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남자가 거지가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안식유시 박문수다. 그는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는 탐관오리를 적발하라는 어명을 받고 이외딴 마을까지 잠행해 왔다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의 병을 얻어 쓰러졌던 것입니다. 묵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는 어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님, 저는 사홍원스 윈 궁중의 음식을 맡던 관아에서 그릇을 굽던 도곡 묵현이라 하옵니다. 남쪽 관요로 파견을 가던 중 배가 난파되어 그리고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해랑의 이야기, 촌장 부부의 횡포, 그리고 무엇보다 어사님 마을의 방파제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폭풍 때문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나라에서 내려온 보수공사 자금을 촌장이 모두 빼돌렸습니다. 그 죄를 이 아가씨에게 모두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 출도 추덜을 알리는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군뱅이처럼 늦잠을 자던 촌장과 촌장댁은 낯선 군관들에게 팔이 꺾인 채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촌장댁은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기 저 파도와 저 불길한 계집이 요사스러운 호라비 놈과 짜고 나으리를 홀린 것입니다. 저것들이 마녀입니다. 어사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파제 공사 자금은 어디에 썼느냐? 그것은 폭풍에 모두 유실되었. 흑흑 억울합니다. 촌장 부부가 발뺌하며 해랑을 향해 다시 손가락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광장을 가르는 말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고 그 사이로 한 늙은 과부가 걸어 나왔습니다. 해랑이 밤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어사의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부부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저를 파도하라고 손가락질했던 죄 많은 늙은이지만 저 아가씨 해랑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제 식솔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이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해랑 아가씨가 약초를 주었습니다. 촌장댁은 우리 세금을 쥐어짰지만 해랑 아가씨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해랑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어부들이, 과부들이, 아이들이 모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랑에게 저질렀던 죄를 고백했고 동시에 촌장 부부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민심이 곧 증거였습니다. 어사는 즉시 촌장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흙벽 속에 숨겨져 있던 괴짝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빼돌린 공사 자금과 가짜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천인공노할 것들을 당장 하옥하라. 촌장과 촌장댁은 재산은 물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한 소녀의 진심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어사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묵현과 해랑을 불렀습니다. 묵현공 그대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왕실의 장인이요. 또한 해랑 아가씨는 의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가 두 사람의 공을 임금께 아뢰어 높은 벼슬과 풍족한 삶을 보장하겠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이 마을을 떠나 모두가 꿈꾸는 수도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해랑은 말없이 묵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묵현은 해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묵현은 어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저의 자리는 한양이 아닌 듯합니다. 어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바다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묵현이 해랑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갯바위에 긁히고 그물에 쓸려 거칠어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인연 인연은 한양이 아니라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해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쑥스러운 듯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해랑 씨,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나와 함께 이곳에 남아 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 주겠소. 해랑은 대답 대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고 두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촌장이 빼앗아갔던 땅 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언덕 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을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무를 베고 흙을 이겨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기둥과 두꺼운 흙벽, 따뜻한 온도를 갖춘 웃음소리와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잿빛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언덕 위의 새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해랑은 더 이상 파도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랑 아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하얀 한복을 입고 새집 툇마루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는 묵현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아이들에게 하늘과 바다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해랑에게 돌을 던졌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묵현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또한 가장 귀한 인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빛을 잃지 않는다면 운명은 가장 밝은 별을 데려다 준다는 것을. 아이고, 참으로 기특한 인연이지요. 그러니 얘야, 아무리 춥고 어두운 밤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란다. 자, 이제 정말 늦었다. 어서 눈 붙이거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하고 외딴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해랑하랑이었으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파도와 뽀돌이라고 불렀지요. 성난 파도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마을 배 세척을 집어삼킨 끔찍한 폭풍우가 지난 다음 날 그녀는 이 마을 갯바위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바다의 노여움을 몰고 온 불길한 징조라 여겼습니다. 해랑은 마을의 가장자리 파도가 가장 거세게 부딪히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겨울의 바닷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얇은 흙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성기게 엮인 초가 지붕은 매서운 추위를 거의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해랑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짠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그물코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오래된 노동으로 붉게 트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지요. 잠시 후 그녀는 어젯밤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꺼내 마른 잡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땔감이 귀한 겨울이라 불은 아주 아껴서 피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보리밥 한 덩이와 그 위에 얹은 값싼 막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해랑은 헛간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했지만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흙벽의 작은 틈새 너머 잿빛으로 성난 겨울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를 닮아 말이 없고 차갑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고요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바다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해랑은 밤새 갯바위 틈에서 주워 모은 작은 게 몇 마리와 조개 한 줌을 대바구니에 담아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꽁꽁언 흙길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녀는 집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였습니다. 운이 좋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쌀 한 줌이나 땔감 한 단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왁자지껄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뜨끈한 국밥 끓는 냄새가 뒤섞여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해랑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장터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큰 좌판을 버려놓고 목청을 돋우던 촌장댁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촌장댁은 탐욕스럽고 미신을 맹신하는 여자로 마을의 온갖 불행을 해랑의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저기 저 재수없는 것 좀 보게. 촌장댁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해랑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뛰어놀던 한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흙바닥을 구르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파도아가 지나가니 우리 귀한 손주가 넘어진 게 틀림없어. 이 불길한 것. 촌장댁은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성큼성큼 해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해랑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뒤로 밀린 해랑의 손에서 대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몇 안 되던 개와 조개들이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이 저주받은 것 당장 꺼지지 못해 내년이 우리 마을에 온 뒤로 고기가 잡히질 않고 폭풍만 몰아치는 개야.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촌장댁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흩어진 조개 하나를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썩 주워 담아서 눈앞에서 사라져라. 오늘 장터에서 내년에게 물건 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알아. 해랑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하얗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언 손으로 흙먼지가 묻은 조개와 게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 위로 장터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빈 바구니나 다름없는 것을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해랑은 텅 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방 안은 한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깜박거리는 등잔불 그림자 속에서 소녀는 그저 창밖에 바다 자신을 이 세상에 데려다 놓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저 거대하고 무정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해랑의 오두막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바다는 그 잿빛 표면 아래 숨겨두었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먼저 변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오래된 녹그릇처럼 누렇고 탁한 빛을 띠었고 바람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바다 밑바닥에서나 맡을 수 있는 무겁고 비릿한 짠내가 진동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어부들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것이 온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습니다. 해랑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갯바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거대한 신음이었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앙이 닥쳤습니다. 역사의 남을 폭풍우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파도가 마을을 삼킬 듯이 덮쳤습니다. 빗줄기는 수평으로 날아와 뺨을 때렸고 바람은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핥히었습니다. 해랑은 덜덜 떨리는 오두막 구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흙벽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폭풍우는 꼬박 사흘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나흘째 아침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메어 두었던 배들은 산산조각이나 나무 조각이 되었고 애써 쳐놓았던 그물들은 걸레 조각처럼 찢겨 사라졌습니다. 방파제는 무너졌고 갯벌은 온통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고기잡이 배도 그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폭풍우보다 더 차갑게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촌장댁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실 마을의 방파제를 보수하라고 나라에서 내려온 돈은 촌장인 그녀의 남편이 몰래 빼돌려 노름빚을 갚는데 써버린 뒤였습니다. 무너진 방파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촌장 댁은 젖은 치마를 쥐어짜며 마을 광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용왕님의 진노다. 우리 마을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촌장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펴서 마을의 가장 외딴 곳 해랑의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저 파도와 저 불길한 것이 바다의 노여움을 샀다. 저 아이가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좋은 날이 있었더냐. 용왕님께서 저 아이를 제물로 달라는 게다. 공포는 광기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맞다. 저것 때문이다. 전연을 내쫓아야 한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혹자는 돌멩이를, 혹자는 부러진 농기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그들은 해랑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해랑은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횃불의 붉은 빛과 함께 이웃들의 증오 어린 얼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당장 우리 마을에서 꺼져라. 네가 여기 있는 한 용왕님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는다. 해랑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억센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아직 폭풍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비바람 속이었습니다. 어깨에 차가운 돌멩이가 날아와 밝혔습니다. 누군가 흙탕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갈아가서 파도에 휩쓸려 죽든 굶어 죽든 다시는 이 마을에 발 디딜 생각 마라. 해랑은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마을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줄 유일한 곳,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갯바위, 해안선을 따라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비바람이 살을 내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검은 모래밭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버린 저 거대하고 무정한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죽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을 무너뜨릴 듯한 파도, 소리 틈으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해랑은 마치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예민한 감각에 의지해 미끄러운 갯바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닿지 않는 거대한 두 바위 틈새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해랑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피로 흠뻑 젖어 검붉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고 그는 파도가 칠 때마다 미약하게 몸을 떨며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해랑의 머릿속에서 자신을 내쫓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살을 내는 추위도 뱃속의 굶주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거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해랑은 작은 몸으로 바위 틈에 끼인 남자를 끌어내려 했었습니다.
그는 장정이었고 물에 젖어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파도는 마치 자신의 먹잇감을 빼앗기기 싫다는 듯이 두 사람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해랑은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온 생명의 힘을 다해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파도가 물러가는 순간을 이용해 그녀는 남자를 바위 틈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하다시피 질질 끌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성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오두막을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폭풍이나 굶주림에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오두막 안은 밖보다 겨우 나을 뿐인 냉골이었습니다. 해랑은 남자를 유일하게 마른 집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땔감 한 단을 모두 아궁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자 그녀는 방구석의 작은 나무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해랑은 젖은 옷을 짜서 말리는 동안 남자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깨끗한 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온통 누더기뿐이었습니다. 해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기웠지만 유일하게 깨끗한 속치마의 아랫단을 손으로 찢어냈습니다. 그녀는 그 천을 조심스럽게 끓였다 식힌 물에 적셔 남자의 머리에서 피와 모래를 닦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쌀독 바닥을 싹싹 긁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아주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남자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열에 들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해랑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젖은 천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입술이 마를 때마다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해랑은 아궁이 앞에서 깜빡 졸다 말고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뜬 채 공허한 시선으로 초가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총기가 없었습니다. 깊은 혼란과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랑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남은 죽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다 부서져가는 오두막 안텅, 빈 쌀독과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사람 말 못하는 남자와 불길하다. 손가락질 받는 소녀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멎었지만 바다는 아직 분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잿빛 파도가 며칠이고 무틀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은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감히 그 성난 바다로 나갈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해랑의 오두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끓여 먹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묵현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입은 상처와 추위가 기어이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묵현의 몸이 다시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덧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해랑은 텅 빈 쌀독과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절망이 얼음물처럼 그녀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마을은 그녀를 버렸고 바다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해랑은 비틀거리며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갯바위 끝에 섰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채만 한 파도가 무너지는 굉음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듯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모든 포효와 울부짖음 아래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속살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밑을 흐르는 고요한 물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라면 절대 접근하지 않을 거대한 암초 너머 파도가 미치지 않는 숨겨진 물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그곳은 바다 생명들이 폭풍을 피해 숨어 있는 작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위에 단단히 붙어 생명의 숨을 내쉬는 전복들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랑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안가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폭풍에 부서진 배의 잔해 속에서 다행히도 어부들이 버리고 간 낡은 족배 쪽배 작은 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이 새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조각배였습니다. 해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트로 밀려온 부러진 노 하나를 집어들고 그 작은 배를 얼음장 같은 파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배는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파도의 틈을 타고 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암초 뒤편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바깥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달리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1월의 바다에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물속 바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전복이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물질을 해 치마폭 가득 전복과 신선한 미역을 채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해랑은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묵현은 열에 들떠 몽롱한 와중에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해랑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서서 얼어붙은 손으로 검은 갯바위 덩어리 전복들을 바닥에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파도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정령 해랑, 하이랑 그 자체였습니다. 묵현의 잿빛 눈동자에 처음으로 경이로움이 스쳤습니다. 해랑은 마지막 남은 불씨에 마른 해초를 더해 불을 지폈습니다. 깨진 옹기 그릇에 전복을 넣고 푹 고았습니다. 곧 오두막 안에는 짠 바다 내음과는 다른 고소하고 진한 생명의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뜨끈한 전복죽을 식혀 묵현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위에 들어온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바다의 전기가 그의 마른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묵현의 열은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묵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해랑을 쫓았습니다. 그는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목탄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그의 손에서 놀라운 그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도 속에 당당히 서 있는 해랑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랑이 캐온 약초들을 기억해내어 그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해아에 그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자를 썼습니다. 랑랑. 그는 파도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 글자를 나란히 쓰고 해랑을 가리켰습니다. 해랑, 해랑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파도아가 아닌 해랑이라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묵현이 쓴 글자를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남자와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본 적 없는 여자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세상에 첫 글자를 새겼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저주받아 쫓겨난 파도아가 멀쩡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흉흉한 바다에서 전복까지 구해왔다는 소문은 굶주린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촌장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촌장댁은 자신의 예언이 빗나간 것에 분노했고 그 천한 계집이 자신도 못 먹는 귀한 전복을 먹었다는 사실에 질투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필시 그것은 용왕님께 바쳐야 할 재물을 전연이 몰래 훔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바다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게야 촌장댁은 자신의 장정 아들 둘을 데리고 횃불도 없이 기세등등하게 해랑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 열어라, 이 도둑년아, 바다의 재물을 훔친 죄를 물어야겠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촌장댁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전복 껍데기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네, 2년 내 이럴 줄 알았다. 감히 용왕님의 재물에 손을 대 당장 그것들을 다 내놓고 썩 꺼지지 못할까. 촌장댁이 해랑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있던 묵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고 체구도 촌장댁의 아들들보다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것은 촌장댁이 평생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눈도 두려움에 떠는 어부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마주한 선비의 굳건하고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약한 자들만 괴롭혀온 촌장댁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주춤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해랑이 처음으로 고개를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촌장댁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바다가 주신 것입니다. Cái này là biển cả ban cho. 해랑은 묵현의 붕대 감은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랑은 묵현의 옆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촌장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네, 바 문레이, thì hãy giết tôi trước đi. 촌장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파도아가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해랑의 그 독한 눈빛과 그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말 못하는 사내의 형형한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촌장댁은 침을 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 요망하고 불길한 것들.
그녀는 아들들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붓고는 도망치듯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촌장댁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매일 바다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다가 언제 잠시 숨을 고르는지, 어느 물골에 미역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어느 웅덩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갇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와 묵현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자신의 굶주렸던 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마을이 잠들었을 때 해랑은 잘 말린 미역 한 묶음과 구운 생선 몇 마리를 들고 몰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에 남편을 잃은 늙은 과부의 집 문간에 그것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아이들이 많아 가장 굶주리고 있는 집의 장독대 뒤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해랑을 파도하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간에서 먹을 것을 발견한 과부는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아껴둔 보리쌀 한 줌을 실수로 떨어뜨린 척 해랑의 오두막 근처 길에 놓고 갔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랑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촌장댁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는 무슨 해랑이가 우리를 살린 게야. 어쩌다 갯바위에서 해랑을 마주치면 그들은 더 이상 파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랑 씨, 묵현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튼튼한 해초 섬유를 이용해 기존의 밧줄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한 밧줄을 꼬는 법을 어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치로 바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읽고 강어기에 그물을 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고요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오두막이었던 해랑의 집은 이제 혹독한 겨울을 나는 지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밑에서 희망의 씨앗은 그렇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바다는 아주 조금씩 제 잿빛 얼굴을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굶주림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랑이 밤마다 몰래 가져다 놓는 적은 음식으로는 그 많은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날, 해랑이 땔감을 구하러 나섰다가 오두막 근처 샛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넝마를 걸친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덜덜 떨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해랑과 묵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묵현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밤의 해랑을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앙상하게 마른 남자를 부축해 오두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작은 오두막은 낯선 이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해랑은 마지막 남은 전복으로 맑은 죽을 쏘어 남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묵현은 자신이 산에서 캐어 말려두었던 이름 모를 약초들을 다렸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틀 밤낮의 정성 어린 간호 끝에 남자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자신을 간호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으나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렸을 무렵 그는 묵현이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묵현은 아이를 가르치듯 해랑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 조각으로 하늘 천텐 땅지디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서체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넘치면서도 유려한 궁에서나 볼 수 있는 명필의 글씨였습니다. 그대는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굴러 떨어진 것은 작고 낡은 나무패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세 마리의 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랑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묵현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감싸고 있던 장막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 거대한 궁궐의 문 뜨거운 가마의 불길, 비단 두루마기,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던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나무패를 가리켰습니다. 패. 거의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남자가 거지가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안식유씨 박문수다. 그는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는 탐관오리를 적발하라는 어명을 받고 이외딴 마을까지 잠행해 왔다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의 병을 얻어 쓰러졌던 것입니다. 묵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는 어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님, 저는 사홍원스 윈 궁중의 음식을 맡던 관아에서 그릇을 굽던 도곡 묵현이라 하옵니다. 남쪽 관요로 파견을 가던 중 배가 난파되어 그리고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해랑의 이야기, 촌장 부부의 횡포, 그리고 무엇보다 어사님 마을의 방파제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폭풍 때문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나라에서 내려온 보수공사 자금을 촌장이 모두 빼돌렸습니다. 그 죄를 이 아가씨에게 모두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 출도 추덜을 알리는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군뱅이처럼 늦잠을 자던 촌장과 촌장댁은 낯선 군관들에게 팔이 꺾인 채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촌장댁은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기 저 파도와 저 불길한 계집이 요사스러운 호라비 놈과 짜고 나으리를 홀린 것입니다. 저것들이 마녀입니다. 어사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파제 공사 자금은 어디에 썼느냐? 그것은 폭풍에 모두 유실되었. 흑흑 억울합니다. 촌장 부부가 발뺌하며 해랑을 향해 다시 손가락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광장을 가르는 말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고 그 사이로 한 늙은 과부가 걸어 나왔습니다. 해랑이 밤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어사의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부부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저를 파도하라고 손가락질했던 죄 많은 늙은이지만 저 아가씨 해랑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제 식솔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이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해랑 아가씨가 약초를 주었습니다. 촌장댁은 우리 세금을 쥐어짰지만 해랑 아가씨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해랑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어부들이, 과부들이, 아이들이 모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랑에게 저질렀던 죄를 고백했고, 동시에 촌장 부부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민심이 곧 증거였습니다. 어사는 즉시 촌장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흙벽 속에 숨겨져 있던 괴짝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빼돌린 공사 자금과 가짜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천인공노할 것들을 당장 하옥하라. 촌장과 촌장댁은 재산은 물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한 소녀의 진심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어사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묵현과 해랑을 불렀습니다. 묵현공 그대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왕실의 장인이요. 또한 해랑 아가씨는 의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가 두 사람의 공을 임금께 아뢰어 높은 벼슬과 풍족한 삶을 보장하겠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이 마을을 떠나 모두가 꿈꾸는 수도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해랑은 말없이 묵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묵현은 해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묵현은 어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저의 자리는 한양이 아닌 듯합니다. 어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바다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묵현이 해랑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갯바위에 긁히고 그물에 쓸려 거칠어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인연 인연은 한양이 아니라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해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쑥스러운 듯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해랑 씨,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나와 함께 이곳에 남아 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 주겠소. 해랑은 대답 대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고 두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촌장이 빼앗아갔던 땅 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언덕 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을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무를 베고 흙을 이겨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기둥과 두꺼운 흙벽, 따뜻한 온도를 갖춘 웃음소리와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잿빛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언덕 위의 새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해랑은 더 이상 파도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랑 아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하얀 한복을 입고 새집 툇마루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는 묵현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아이들에게 하늘과 바다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해랑에게 돌을 던졌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묵현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또한 가장 귀한 인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빛을 잃지 않는다면 운명은 가장 밝은 별을 데려다 준다는 것을. 아이고, 참으로 기특한 인연이지요. 그러니 얘야, 아무리 춥고 어두운 밤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란다. 자, 이제 정말 늦었다. 어서 눈 붙이거라.